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주에는 과세 표준 이제 취득세가 전부 다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취득세 끝나고 아마 등록 면허세까지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보시면 이제 과세 표준이 있는데 과세 표준이라는 용어는 생각을 아시죠? 세금을 과세하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되는 가액, 그걸 종가세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면 부동산 가격을 갖고 해야 되겠죠. 취득세를 부과를 할 때. 그래서 싼 걸 산 사람은 취득세를 조금 내고, 그렇죠? 좀 비싼 걸 산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요,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취득 당시 가액이다 그래요. 취득 당시 가액.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차도 뭐 마티즈 같은 거 살 수도 있고 에쿠스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틀려지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경차를 사게 되면 취득세를 또 감면을 해줘요. 똑같이 1,000만 원짜리를 마티즈를 사나 1억짜리 에쿠스를 사나 그러면 취득세를 낼 때 1억짜리에 1,000만 원짜리에 대해서 만약에 5%를 받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얼마를 내야 돼요? 1,000만 원짜리에서 50만 원 내야 되겠죠. 그러면 1억짜리 사면 500만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차 사는 사람은 1,000만 원이니까 그거보다 더 싸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0% 감면을 해줘요. 그럼 얼마만 내면 돼? 25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짜리 에쿠스를 사는 사람은 500만 원 내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이게 만약에 부동산을 사면 취득 당시에, 살 때 당시죠. 이게 우리가 전 과정에서 배웠던 취득 시기 있죠. 이게 취득 당시라는 얘기예요. 그 살 때 당시에 뭐가 된다? 가액이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여주면 돼. 부동산 가액.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가액. 이게 취득세에 뭐가 된다는 거죠? 과세 표준. 다시 말해서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취득세를 과세할 때는 취득세가 얼마 나오는지를 결정할 때는 뭐 갖고 하겠다? 이 가격 갖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인데 취득 당시 가액은 뭐를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하는가 보면은요. 취득 당시 가액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원칙을 신고가액이다 그래요. 그러면 취득세는요, 내가 샀어요. 내가 어느 부동산을 내가 샀어요. 그럴 경우는 뭐를 하는가 하면 내가 과세권자한테 가서 우리 취득세는 이렇게 했죠. 신고 납부 제도를 택한다. 내가 취득을 했으면 뭐 해라? 알아서 뭐 해라? 신고하고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신고를 하는데 내가 이 부동산을 하나 샀는데 이번에 잔금은 엊그제 치렀어요. 근데 이것은 얼마에 샀어요?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고가액이 과세 표준이 돼요. 그러면 내가 5억에 샀다? 그러면 5억에 샀다고 신고하면 될 거고 또 3억에 샀다? 신고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예외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요 예외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시가 표준액이 뭔가 잠깐 한번 볼게요. 이런 부동산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좀 힘드실 때가 좀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주택 그러면 뭐예요? 주택 그러면 부동산은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주택 그러면요. 부동산이 두 개예요. 왜? 건물도 부동산이고, 그렇죠? 건축물도 토지도 뭐예요?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토지도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배우실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재산세를 과세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이에요. 딱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토지 주인 따로 있고 건물 주인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시는 법정지상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를 할 때도 어때요? 당연히 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가격을 정해놔요.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세 낼 때 그 자동차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가격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어떤 차들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차에다가 뭐 치장하기를 뭐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떤 분들은 차에다가 뭐 오디오도 몇백만 원짜리 달고, 그렇죠? 그 진짜 이렇게 튜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차 가격과 튜닝을 전혀 안 한 차, 그냥 완전히 진짜 오리지널이야. 왜 차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뽑을 때 하고 똑같이 있어. 이것도 보험할 때 아니면 자동차세 산정을 할 때 가격이 어떤가 보요? 같아요. 왜? 정부에서 몇 년생 뭐는 몇 년 뭐 이럴 수 있죠. 뭐 소나타 무슨 급은 몇 년도권은 얼마, 무슨 급은 얼마, 이거를 다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을 뭐라 그래? 이거를요?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이 뭐가 있는 거군요.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고, 또 기준시가라는 게 있어요. 또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가격은 여기다 안 쓸게요.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용어가 개별 공시지가, 또 개별 주택가격, 또 공동주택가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잠깐 한번 볼게요. 그 정부에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요, 집의 가격을 정부에서 보는 거예요. 아, 저 가격이 얼마 되겠다? 이걸 정해놓는다라는 거죠. 그 정해놓은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세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기준시가로 불러줘요. 기준시가로 불러줘요. 그러면 지방세에서는 지방세, 즉 세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동산 가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말고 선박 같은 것도, 항공기 같은 것도 전부 다 가격을 정해놨어요. 어디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해놓은 가격을 뭐라고 부르겠다? 시가표준액이에요. 근데 국세청장은 국세 징수를 위해서 세금을, 그 부동산 가격을 또 정해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기준시가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산세를 받을 때 어디 보면 이런 집들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인테리어를 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들여. 아니, 뭐 몇백만 원은 아니네. 몇억을 들여서도 인테리어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집이나 그 옆에 똑같은 평수의 집이 있죠. 그거는 뭐 매매하면 가격은 더 받겠지.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집은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그 집이 인테리어 돼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하잖아요.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은 어때요? 같게 나온다는 거죠. 정해놓은 게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면 그런 거를 가지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해놓은 가격을 뭐라고 그런다? 시가표준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세청장이 정해놓은 가격을 뭐라고 그런다? 기준시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아유, 같은 금액이야, 같은 거야, 이거를 이래요. 토지에 이게 1억 이하를 정해놨어. 이거를 2억이라고 정해놨어. 이거를 정해놓았으면은 국세에서 이 토지의 기준시가 얼마냐? 그러면 2억. 지방세에서 이 토지의 기준시가가 얼마냐? 그러면 2억. 똑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같아. 같은데 용어는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국세청장이 저 부동산 가격이 얼마네 이거 정해놨으면 그 가격은 뭐라고요? 기준시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저거 건물 가격은 얼마야? 이렇게 정해놨으면 그 가격은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과세 표준을 공부하실 때는 똑같이 전부 다 뭐가 나오는 거군요. 과세 표준 할 때는 지방세 공부할 때는 맨날 이게 나와. 시가 표준액이. 또 국세 공부할 때는 기준시가가 꼭 나와요. 항상 나와요. 왜?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을 어떻게 하는 거군요. 이제 이런 법률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땅들은 전부 다 개인이 소유하는 것들 있죠. 국유지 아닌 개인이 소유하는 거 전부 다 개별 공시가를 해놨거든요. 이거를 가져다가 쉽게 개별 공시가를 만드는데 이거를 가져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은 뭐라고 불러줘요? 갖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것도 사실 아니야. 여기는 뭐냐? 이걸 기준시가라고 불러주고 또 단독주택 같은 거 있죠. 단독주택 같은 거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갖다가 그대로 기준시가라고 그러고 그대로 갖다가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어디서 만들어 놓는다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격이 공시를 해놔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이거를 가져다가 우리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엉뚱한 데서 국토교통부에서 만들면 그걸 갖다가 시가표준액 기준시가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하나 좀 주의할 것은 뭐가 있는가 보군요.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본 부동산은 이렇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가격을 산정해서 고시를 하고 있어요. 가격 산정 고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 있죠. 여기에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있잖아요. 이런 것은 주택의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는 뭘로 하는가 보면요. 이것은 일괄 평가를 한다. 일괄 평가를 한다는 거죠. 묶어서 하겠다. 묶어서. 토지와 주택을 묶어서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는 원칙은 뭔가요? 개별 평가예요.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주택은 어떻게 해라? 같이 묶어서 땅하고 건물하고 묶어서 가격을 평가를 해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일괄 평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괄해서 평가를 한다. 일괄 평가를 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이 원칙적으로 그 기준시가에서는 좀 다른 게 있지만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은 다른 부동산들은 뭐를 하는데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를 하는데 주택만큼은 어떻게 하겠다? 토지 건물을 묶어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시가표준액 기준시가를 하고 있다는 것만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요것은 시가표준액 산정하는 거라든지 기준시가 산정하는 거 여기 또 요거 산정하는 것들은요. 기본 이론 시간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요 정도까지만 볼게요. 그럼 이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시가표준액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건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런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요게 토지 따로 건물 따르니까 요것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이 2억이다, 1억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고를 할 때 이렇게 신고를 해요. 내가 이 부동산을 샀는데 이번에 5억 주고 샀어요. 5억을 주고 샀어요. 5억을 주고 샀는데 5억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한 6억 주고 샀다고 할까요? 그냥요? 6억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은 2억 주고 사고 이 가격은 4억 주고 사고 이렇게 되겠나요?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은 3억이라고 정해요. 1억, 2억 하니까 합하니까 3억이죠. 근데 당사자 거래는 6억이 됐어요. 이럴 수 있겠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보다 어떤가 보면요. 높게 거래가 돼요. 시골 땅 같은 경우는 3배, 4배, 5배도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거의 비슷한 게 지금은 보통 정해놓은 게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이 정도 한 3억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거래 가격은 한 4억 정도 돼. 그러면 요 가격은 여러분이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거래하는 보통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의 70%에서 한 80% 정도가 되더라. 보통의 경우는. 그냥 이거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이 지금 만약에 5억에 거래가 됐어. 5억에 거래가 됐어. 그러면 그거 가격에 주택 가격이 얼마 되겠다는 거. 한 4억 정도는 시가표준의 기준시가로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게 한 4억 정도에 거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는 만약에 이런 거래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은 3억이야. 화폐니까 토지 건물을 이번에 같이 샀으니까. 그런데 당사자가 4억에 샀다고 신고를 해요. 그러면 시가 표준액은 얼마야? 3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맞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혹시 이럴 수도 있는가 보세요. 여기에 시가 표준액이 여기가 2억 되고 여기가 한 4억이 돼. 6억인데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 저 부동산 가격이 6억이야. 6억인데 당사자가요 4억에 샀다고 신고를 해요. 세상에. 그런데 시가 표준액이 얼마라고요? 6억이 돼. 토지 건물을 합하니까 6억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게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신고 가격이 뭐보다 적어요? 시가 표준액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뭘로 하는 거군요? 시가 표준액으로 과세 표준하는데 우리 이제 취득세가 보통은 매매 가격의 몇 프로가 되는 거군요? 5%가 돼요. 4%가 돼요. 4%. 통상적인 매매를 했을 때, 그냥 매매를 했을 때는 4%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예에서 당사자가 신고를 4억에 했어요. 나 4억에 샀어요. 그러면 4억에서 신고를 하면 4, 4, 16 하니까 1,600만 원이 취득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당사자가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이죠. 적으면 취득세를 낼 때는 뭘로 내라고 하는 거군요. 시가 표준액으로 내래. 그러면 이 1,600만 원 내는 게 아니야. 이거보다 이게 더 많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다가 4%라래요. 그럼 얼마예요? 2,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를 이렇게 내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군요. 미달 신고라고 표현을 해요. 이 미달 신고라는 얘기는 신고 가격이 어디에 미달을 했다? 시가 표준액에 미달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탁상행정이라고 하죠. 정부에서 저 부동산 가격 보니까 아주 가격이 비쌀 것 같아. 그래서 6억으로 정해놨어. 근데 당사자가 진짜로 4억에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취득세는 뭘로 내야 돼요? 취득세. 시가 표준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럴 경우에도 미달 신고도 있지만 신고를 아예 안 하잖아요. 신고를 안 했어. 신고 자체를 안 했어. 그 다음에 또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 가격이 표시가 없어서 얼마인지 몰라.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시가 표준액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으로 할 수밖에 없다. 요거를 좀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예외가 있는데, 특례가 뭐래요? 특별한 예외잖아요. 요럴 때는 뭘로 하는 거군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래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래요.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어떨 때 사실상 취득가액인가 보면요. 국수, 공, 판, 법, 검까지. 국수, 공, 판, 법, 검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보셨죠? 국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이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다. 또 공매나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이다.
또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가액이 검증을 받은 경우,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여러분이 배우시니까 이럴 경우는 과세표현을 뭘로 하래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하라? 이거 볼까요? 어떤 부동산이요? 5억이 있어요. 5억짜리. 거래가 당사자가 5억에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개인 간의 거래라면 요 금액은 5억에 거래를 했어요. 5억에 거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고 가격이라고 그래. 내가 이거에 샀어. 5억에 샀어요. 그래. 그런데 이럴 수 있죠. 국가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5억에 샀어. 5억에 샀어요. 이럴 때는 5억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들어가면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액. 또 내가 이 부동산을 경매로 5억에 샀어. 경매로 5억에 샀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의 신고가액이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러면 요런 거래에 의한 것들은 그 가격을 뭐라고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고가액을 뭐라고 하냐? 이런 거래에 의하지 않는 가격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고가액. 그럼 이런 거래에 의하면 이 가격은 뭐가 되고?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고, 이런 거래가 아닌 거래는 뭐가 되고? 신고가액이 되고. 그러면은요, 왜 이거를 나누는가 보면, 이런 거래라면 누가 봐도 그 금액, 거짓말 하는 게 맞아, 너 그 금액 산 거 100% 확실해, 이 얘기예요. 이것은 그대로 그 상금액으로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런데 요런 금액이 이제 여기가 굉장히 혼동이 많이 되는데요. 시험 문제가 올해도 나왔어요. 2015년 26회 나왔어요.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좀 혼동이 되니까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런 거래는 뭘로 하겠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렇죠?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고, 나머지 거래는 뭘로 하겠다? 신고가액으로 하겠다. 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차이점이, 그럼 뭔데 이게 도대체? 그 금액이지. 여기 5억을 개인이 샀으면 이 금액은 뭐라고요? 신고가액. 만약에 법인이 샀다? 그럼 뭐래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래. 경매로 샀다? 공매로 샀다? 뭐래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러면 이걸로 될 때와 이걸로 될 때가 뭔 차이가 있는가 보면요. 요거는요, 요 금액은 요거 두 개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래라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거래를 했다든지, 아니면 외국으로도 수입에 의한 거래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 판결문, 법인장부,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을 받았다면 그때는 이것은 뭐가 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면은 뭔가 보면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겠다. 이제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이런 토지가 하나 있다고 칠까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이것의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만약에 뭐 3억이다 그래요. 3억이에요. 근데 이게 당사자가 거래할 때는 뭐 4억 정도의 거래가 됐다. 그럼 갑과 을 간의 거래를 해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했어요. 갑과 을 간의 거래를 하면 국수공판법 검의 거래가 아니죠. 국가로부터 취득한 것도 아니고,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것도 아니고, 공매나 경매로 받은 것도 아니고, 판결문, 법인장부하고도 관계가 없죠.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검증도 관계가 없어. 이럴 때는 요 금액 4억을 내가 취득세를 내려면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신고를 딱 했어.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얼마래요? 3억이야. 그러면 신고가액이 그대로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갑과 을 간에, 그러면 요렇게 이게 되잖아요.
근데 갑과 을 간에 했는데 만약에 2억의 거래를 했다. 2억의 거래를 했다. 그러면 2억의 거래를 했어요. 당 갑과 을 간에 갑이 뭐 특수한 사정이 있었어. 아, 빨리 팔아야 돼. 그런데 2억에 샀어. 그렇다고 와서 신고를 내가 2억에를 하면 시가표준액이 3억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돼? 미달 신고가 되죠. 그러면 취득세는 뭐에 대해서 내라? 3억에 대해서 내라는 거죠. 이럴 때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3억 갖고 취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경우 이럴 수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공매 방법에 의해서 2억의 공매를 받았어요. 이럴 수 있을까요? 이 부동산이 경매가 나왔는데 시가표준액이 3억인데 2억의 경매가 됐어. 그래서 을이 경매나 공매로 받았어요. 이럴 때는 이것은 뭐예요? 이 금액은 경매 방법으로 받았으니까 이 2억은 무슨 금액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하고 비교 안 한대요? 시가표준액과 비교 안 한대. 시가표준액이 3억이든 4억이든 5억이든 신경 쓸 거 없어. 그대로 2억이 뭐가 되는 거군요? 과세표준. 즉 2억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라면 그대로 뭐가 되고요? 그대로 이게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는 뭐래요? 신고가액인데 신고가액은 뭐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 시가표준액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이 신고가액으로 하라는 것은요, 몇 개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거래한 금액, 요게 그 법전 내용이에요.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하는 거래? 그럼 끝이야. 그러면 이런 거래라면 무조건 뭘로? 위에 거 쳐다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뭘로 해라? 그 금액, 즉 사실상 취득가액 과세표준을 해라. 근데 국수 공판법 검의 거래가 아니라면 그때는 뭘로 해라? 신고가액으로 해라. 근데 그 신고가격은 뭐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가표준액보다 높아야 된다. 높지 않고 미달해서 신고가 됐다면 그때는 시가표준액, 거래가격이 얼마인지 따지지도 않아. 이거보다 적으니까, 시가표준액이 적으니까 무조건 뭘로 해라? 시가표준액으로 해라예요. 시가표준액으로 해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일단은 큰 틀을 잡은 거예요. 이런 거래라면 그대로 취득세 그거 갖고 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경매를 아주 잘 받았어요. 시가표준액이 10억짜리인데 5억의 경매를 받았어. 그럼 취득세는 얼마 갖고 내면 되는 거예요? 5억 갖고 내면 되는 거예요. 10억 갖고 내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 사실상 취득가격이 뭐하고 비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개인 간의 거래인데 내 친구가 외국에 나가 있는데 나 급하대. 근데 야, 내가 팔아도 안 팔린다. 이거 큰일 났다. 나 꼭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10억이야. 그래서 근데 내가 이 5억에 샀어요. 그럴 때는 내가 5억이라고 신고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시가표준액이 얼마예요? 10억. 그럼 미달 신고가 돼버리잖아요. 그때는 취득세는 얼마 갖고 내야 돼? 10억 갖고 내야 돼. 요 내용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체크할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보통용으로 그렇잖아요. 2억짜리 그냥 거래 가격이 이래요. 4억에 거래를 해서 그럼 취득세는 4억에서 취득세를 내면 돼. 그런데 4억에 취득해가면서 중개업자가 여기 꼈어요. 공인중개사가 꼈어요. 껴서 이거 수수료 4억짜리 거래하면 얼마 될 것 같아요? 4억짜리 하면은 이 토지 같은 거는 0.9%를 최고로 많이 상한요율이니까 그러면 360만 원이네. 그러면 중개 수수료 36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뭐가 되는가 하면요. 당사자 거래한 금액뿐만이 아니라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까지도 취득세 과세표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여기에 들어가. 그래서 취득세를 낼 때는 얼마에 내는가 하면요. 4억 360만 원 내야 돼. 근데 이럴 경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거 분양받을 때 이런 부가가치세가 있거든요. 내가 오피스텔을 3억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VAT가 2천만 원이 있어서 그래서 내 총 3억 2천만 원의 분양을 받았어요.
3억 2천만 원의 분양을 받았어요. 이럴 때는 취득세는 내가 3억 2천의 분양을 받았지만 취득세는 얼마 갖고 내면 되는 거군요. 3억만 갖고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취득 당시 가액이다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 같은 거는 뭐라는가 보면요. 취득 당시 가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 보면요. 부가가치세는 취득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개수수료 같은 건 취득가액에 뭐가 된다? 포함된다. 그러면 취득세를 낼 때는요. 4억 360만 원에 4%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사실은 안 그런데 법전에 그래요. 그 내용 잠깐 한번 볼게요. 또 하나 더 볼 것도 있고 거기에 1번 한번 볼까요? 지금 34쪽에 그 하단의 과세표현의 양가로 1번 원칙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 있죠. 그 이제 원칙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신고가액이고 두 번째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그렇죠? 이 명문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내가 잔금 치르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그래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근데 일체의 비용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보면요. 소개수수료, 중개수수료예요. 이것도 취득 가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당사자한테는 4억을 줬지만, 그렇죠? 했죠. 그 다음에 또 설계비, 또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 비용. 그런데 뭐는 제외래요? 부가가치세는 제외. 부가가치세는 제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죠. 내가 이 땅에다가 만약에 건물을 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은 뭐예요? 내가 짓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 돼야 되겠죠. 건물 가격을 뭘로 할 거예요? 내가 건물 짓는 금액. 그러면 건물 지려면 뭐가 해야 돼요? 설계해야 되나요? 그렇죠? 설계 해야지 돼요. 그러면 설계를 하면은 그 설계비 또 감리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취득세. 그러면 내가 그 건물을 하나 지는데 10억이 들어갔다. 설계비 감리비가 1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취득세를 낼 때는 10억에서 내는 게 아니라 얼마 갖고 내라? 11억 갖고 내라는 거죠. 이게 설계비 감리비도 들어간다. 그리고 연체료 할부이자 또 건설자금 이자인데 뭐 연체료 할부이자 있고 또 건설자금 이자는 뭔가 보면요. 건설자금 이자 이제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요. 이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건물을 지으려니까 돈이 없어. 건물 돈 있어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토지에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있잖아요. 그게 건물을 질 동안에 한 3천만 원이 이자가 발생을 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건설자금 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건물 짓는데 뭐 5억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 이자가 토지 건물 짓기 위해서 5억짜리 대출을 받아서 이자가 이만큼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건설자금 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새로 신축을 하면 거기 설계비, 감리비, 그리고 공사 금액 있잖아요. 어디한테 뭐 도급 금액이 있을 수 있죠. 또 설계비, 감리비, 또 뭐까지도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낸 것까지도 이것도 전부 다 합해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설계비, 감리비가 5천만 원 들었대. 또 금융 이자가 이거 들었대. 그러면 건물 짓는데 5억 들어갔어. 그럼 취득세를 낼 때는 5억 8천 갖고 취득세를 내라는 거죠. 근데 가로 안의 내용 뭐래요? 부가가치세는 제외.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절대로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간접 비용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연체료 할부이자를 제외한다.
법인이 아닌 경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요. 아파트 분양을 받는데 아파트 분양을 한 5억에 받았어요. 참 요새 아파트 분양이 그냥 분양가 자율화 시켜놓고 나서 분양가 무진장이 올라가고 있죠. 건설사들은 굉장히 신났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올해 또 내년 초, 내년 상반기까지만 분양이 잘 되고, 근데 미리 우리는 다 알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학습 효과도 많고. 근데 지금 분양을 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만기가 돌아오는 이제 집이 완성되는 한 2년 정도 후에는 입주 대란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입주 대란이 와요. 그러면 똑똑한 건설사들은요, 지금 분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신 돈 지금 다 내. 나중에 중도금 잔금 안 내면 큰일 나잖아요. 회사 망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미리 돈 내요. 내가 깎아줄게요. 얼마 깎아줄래요? 원래 지금 2015년 말이니까 2017년 말에 2017년 12월에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 당신 이때 가면 이렇게 내서 5억을 내야 되는데, 이때 내면 올해 말까지 내면 4억만 받을게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화폐의 시간 가치죠. 지금 여러분은 지금 딱 지금 4억 있는 게 좋겠어요? 내년 후년 말에 5억 있는 게 좋겠어요? 어느 돈이 더 커요? 사채업자들은 지금 4억이 훨씬 클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일반인들 어디다 투자를 그렇게 위험한 투자 안 하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분들은 어휴, 무슨 얘기야, 2년 있다 5억이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년 있다, 일반인들 2년 있다 5억이 훨씬 더 큰 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조금 내게 돼. 4억을 내면 내가 뭐 하려고 그때까지 5억 갖고 있어봤자 뭐야. 지금 4억 내면 1억이 깎아지는데. 그럼 깎아지면은 이 깎아진 금액, 그러면 이때 12월 말에 4억만 냈어요. 그러면 1억이 어떻게 됐어요? 깎아졌죠. 이제 여러분이 아마 내년 초, 제 판단이에요. 제 개인 의견에 내년 봄 정도 되면은요, 이런 할인 분양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청약 순위 어느 정도 2순위, 3순위까지도 당첨되지 못한 것들은요, 왜 나중에 가면 갈수록 또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할인 분양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요때를 그때도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 4억을 냈다. 그러면 이 깎인 금액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할인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깎이고 난 후의 금액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할인 된 금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럴 때 취득세는 뭐 갖고 내는가 보면요, 할인된 금액을 가지고 내래요. 그럼 취득세는 얼마 갖고 내면 돼요? 4억에 대해서 취득세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 금액은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인 금액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 벌게 돼 있어요. 돈 있으면 일찍 내요, 늦게 내요? 일찍 내버리지 뭐. 1억씩이나 깎아준다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볼 거는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깎아서 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현재 4억이 있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 내야지 뭐, 천상. 그런데 아이고 무슨 얘기야, 이때 되면은 새 집 전세가 넘쳐나요.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도 안 빠져. 나 큰일 났어. 입주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입주는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걸 5억을 넣어야 되는데 넣지를 못해. 그럼 뭐가 붙나요? 연체이자, 할부이자가 붙죠. 세상에, 이자가 한 18년 한 6월 달에 가니까 연체이자는 왜 이렇게 또 많어? 많아갖고 5천만 원을 더 냈어요. 이건 뭐래요? 연체이자야. 연체이자를 내서 누구는 일찍 내서 깎아주면 취득세는 깎인 금액 깎고 취득세를 내는데, 연체이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는 얼마 갖고 내래요? 5억 5천만 원에서 취득세를 내래요. 이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이렇게 하래요.
네네. 그러면 돈 있으면 빨리 내야 되죠? 빨리 내야 돼요. 그래야지 요거 갖고 낸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이렇게 내야 돼. 그런데 하나 더 좋은 거는, 아휴, 이 양반은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연체이자를 부담한 자가 개인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법전에는 뭐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가 보면요, 법인이 아닌 자가 이렇게 해놨어요.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럼 법인이 아니면 뭐예요? 개인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법인이 아닌 개인이 부담을 했다면 그때는 취득세는 5억 갖고내 그래요. 그래서 거기 끝에 단어가 나오는 게 있죠. 연체료 할부이자를 제외.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할부이자 5천만 원 이자 낸 것 갖고는 취득세 낼 필요가 없다. 그럼 5억은 냈으니까. 그렇죠. 5억 5천을 내도 5천에 대해서는 취득세 낼 필요가 없다. 즉 5억에서 내면 된다. 다만 매매 계약서 상의 약정 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뭘로 하래요? 여기에 지금 요거예요. 할인을 했을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요.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경우 나와 있죠. 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경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즉 국수공판법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하여는 시가 표준액 또는 증간가액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필요한다. 또 이러한 거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정리가 되셨죠?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실상 취득가격을 하는 국수공판법 검이 있는데 거기에 좀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세 번째 한번 볼까요? 1번, 2번, 3번에 판결문 나와 있죠.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한다.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단, 화해, 포기, 인락 또는 간주, 자백, 제외. 그러면 여기에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화해, 포기, 인락 또는 간주, 자백에 의한 판결문은 제외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법인장부는요. 여기 법인장부 있잖아요.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하고 있다. 법인장부라는 것은 그거를 말하고 있다. 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그 다음에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또 공인중개사 연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지금까지 이제 과세 표준을 보셨는데, 과세 표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세 표준이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 문제 계속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율인데, 세율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는데요. 요 과세 표준이 있으면 여기다 뭐를 곱해야 돼요? 세율을 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받을 때는 일정한 율만큼 받겠다.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셨죠?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셨고, 그 다음에 세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